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1회차에 출제되었던 직업심리학의 해설 특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과목이죠. 21번부터 40번 문제까지 모두 20문제입니다. 총평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 문제 빼고 모두 기출문제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쉽게 출제되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여러분들이 20문제에서 18개, 17개 정도는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었다.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자,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한 문제 새로 나온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자, 검사의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입니다. 우리가 이제 구성타당도라고 하면 되게 이제 구인타당도, 개념타당도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이 구성타당도, 구인타당도, 개념타당도에는 자, 요인 분석에 의한 요인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수렴 타당도가 있고,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러한 요인 분석에 의한 요인 타당도와 수렴 타당도에 의한 분석과 판별 타당도에 의한 분석들이 있겠죠.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구인 타당도 안에 종류에 들어가는 것이니까요. 자, 이 답은 1번입니다. 기대표 작성은 좀 이따 설명을 하고, 자, 여기 요인 분석 보이시나요? 네, 요인 분석이 바로 이겁니다. 탐색적 요인 분석이 있고 확인적 요인 분석이 있는데, 확인적 요인 분석이 바로 이제 구성타당도 분석 방법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련 없는 개념이라고 했거든요. 측정하는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한다. 어떤 겁니까? 이거는 관련이 있는 거죠. 수렴 타당도는 관련 있는 개념을 분석하는 것이고, 자, 그 다음에 판별 타당도가 바로 관련 없는 개념을 분석해서 상관계수를 내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 없는 것이 딱 확연하게 구분이 됐다 그러면 판별 타당도가 높은 것이죠. 자, 이것은 이제 판별 타당도 분석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판별 타당도 분석, 판별 타당도까지만 쓸게요. 그 다음에 유사한 특성을 측정하는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한다 라고 했어요. 자, 유사한 특성을 다른 말로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겠죠? 유사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유사한 개념의 하나가 지능이란 게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그러면 유사한 특성을 지닌 기존 검사와의 상관계수를 분석한다 했어요. 기존 검사와 새로운 검사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존 검사와 새로운 검사가 있을 건데, 근데 이것도 지능이고 이것도 지능이다 이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유사한 개념이니까 이것이 바로 이제 수렴 타당도가 될 수 있겠죠. 제가 관련이 있는 개념끼리 분석하는 것을 수렴 타당도라 했으니까요. 자, 수렴 타당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답은 1번인데 이 기대표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이제 절대평가 있죠. 절대 기준 검사라고 하거든요. 절대 기준 검사의 타당도를 분석할 때 쓰는 겁니다. 절대 기준 검사의 타당도를 분석할 때 쓰는 게 기대표 작성, 상관 기대표 작성이라고도 합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상관 기대표 작성. 어떤 선생님이 학습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또는 교수의 목표를 설정했습니다. 그것을 성취하면, 자,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4점 이상이면 절대 기준이잖아요. 선생님이 설정한 겁니다. 4점은. 그러면 선생님이 설정한 4점 이상만 나오면 목표 달성인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그 학습의 목표가 달성되었을 때 학습의 내용이 있을 것이고 학습의 결과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자, 학습의 내용이 있다. 그 다음에 학습의 결과가 있다. 자,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이원 분류라고 합니다. 이원 분류라고 그래요. 그래서 학습의 내용이 있고 학습의 결과가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상관 기대표를 작성해 보는 거죠. 상관 기대표를 작성해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게 학습의 내용이 예를 들어서 좀 쉽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좀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상관기대표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5점 만점에 4.0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결과 기준 검사의 타당도, 절대 기준 검사의 타당도, 더 쉽게 말하면 절대 평가인 거예요. 그래서 절대 기준을 딱 정해 놓은 거예요,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5점 만점에 3.5 이상이면 돼. 그럼 3.5가 절대 기준이 되는 거죠. 그럴 때 상관기대표를 작성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됩니다. 똑같은 문제였어요. 이전에 나왔던 문제와. 답은 1번입니다. 많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에요. 뜸하게 나오니까 별표 하나 정도만 쳐주시면 돼요. 자, 22번 문제 들어갑니다. 이건 쉽죠. 직무수행 관련 성격 5요인, 빅5 모델의 요인이 아닌 것은 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외호성 정불 경계, 외호성 정불, 정서적 불안정성, 그 다음에 경계, 경험적 개방성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것을 다른 걸로 외호성 개신, 외호성 개신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자, 이게 개방성이고 그 다음에 신은 신경증입니다. 그래서 외호성 개신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답은 친화성이 있는데 이거 친화성이에요. 호감성이라고 하는 거. 호감성의 동의어가 두 개 더 있거든요. 호감성, 수용성, 그 다음에 친화성.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동의어가 됩니다. 자, 답은 4번이죠. 지배성 없습니다. 이게 뭐예요? 외향성. 이게 뭐예요? 성실성이죠. 여기 앞에 있잖아요. 1번, 3번에. 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번. 이게 이제 처음 나온 거. 별표 두 개 칠게요. 번아웃, 탈진입니다. 소진이라고도 하죠. 자, 옳지 않은 것인데, 자, 우리가 소진하면은 어떤 일을 수행하면서 신체적, 정서적, 정신적으로 고갈되었을 때 소진됐다라고 해요. 종업원들이 일정 기간 동안 직무를 수행한 후 경험하는 지친 심리적 상태를 말합니다. 당연히 맞겠죠. 이 탈진 검사가 있습니다. 탈진 검사는 대개 세 가지를 측정을 해요. 첫 번째가 정서적 고갈을 보고 인격 상실, 이걸 이제 비인간성이라고 합니다. 비인간성. 자, 그 다음에 개인적 성취감 감소. 그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 구성 요소로 측정을 합니다. 탈진 검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논문에서 자료를 찾아서 올려드렸는데 나중에 교재가 나오면 이거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력 따지로 넣어드렸어요. 탈진 검사에 대한 세 가지 구성 요소는 첫 번째가 탈진이기 때문에 정서적인 고갈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감정 노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감정 소진이라는 말로 씁니다. 감정 소진이라는 말을 써요. 정서적 고갈이 그거예요. 감정 소진. 그 다음에 인격 상실을 비인간성이라고 하고 개인적 성취감 감소, 이렇게 세 가지로 탈진 검사를 합니다. 자, 탈진에 대한 연구가 있는데 면접이나 관찰을 통해 이루어졌다? 대부분 아니에요. 아니에요. 표본조사, 샘플링을 해서 표본조사에서 서베이로 이루어진 거예요. 서베이 표본조사. 말이 어렵나요? 설문조사. 설문조사를 해서 이루어진 거다. 면접이나 관찰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배포조사를 했든지 아니면 우편조사를 했든지 그런 질문지법을 썼다라고 하는 것이죠. 탈진 경험은 다양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상관이 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스트레스가 높으면 소진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무 스트레스 요인과 직무 스트레스 반응 변인과 서로 상관이 있는 게 바로 탈진 경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답은 3번입니다. 자, 다음으로 24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4번 문제는 미네소타 직업분류체계 서드 세 번째와 관련하여 발전한 직업발달 이론은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미네소타 직업분류체계 나오면 MIQ, 그 다음에 MSQ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죠? 미네소타 중요성 질문지, 미네소타 만족성 질문지, 그 다음에 JDQ, 직무기술 질문지까지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미네소타 직업분류체계 서드와 연관성이 있는데 로키스트와 다이스의 직업 적응 이론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아시니까 답은 4번이고, 자, 크롬볼츠의 사회학습 이론이 있습니다. 이 학습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했던 분이잖아요. 그래서 유한과학, 암기법만 쓰겠습니다. 유한과학, 진로 결정 요인 4가지, 유전, 환경적 사건, 그 다음에 과제, 접근 기술, 학습 경험이죠.
그 다음에 수퍼의 평생 발달 이론은 성탐, 확유쇠, 성탐, 확, 유, 쇠, 성장기, 탐색기, 확립기, 유지기, 쇠퇴기입니다. 긴즈버그의 발달 이론은 환잠현입니다. 환잠현, 환상기, 잠정기, 현실기, 이렇게 해서 3단계로 구분했죠. 답은 4번입니다. 자, 25번 문제도 어렵지 않아요. 홀랜드 이론의 직업 환경 유형과 끊어요. 대표 직업 간의 연결을 틀린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목수라든지 트럭 운전사, 엔지니어 이런 분들이 바로 현실형이죠. 심리학자나 학자들, 분자공학자 당연히 탐구형이 되겠죠. 정치가 사업가는 진취형입니다. 엔터프라이즈, 진취형, 엔터프라이즈니까 2로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설득형이 동의어가 되죠. 설득형이 동의어가 된다. 사회형 아닙니다. 그 다음에 사무원이나 도서관 사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관습형이 됩니다. 사무형이라고도 하죠. 자, 답은 3번이네요. 되셨죠? 어렵지 않습니다. 26번 문제입니다. 뭐 이것도 시험에 출제된 바 있습니다. 경력개발 프로그램 중에 종업원 역량개발입니다. 역량개발 프로그램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훈련, 역량개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후견인, 멘토링 프로그램, 역량개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직무순환, 다양한 기능을 접해보게 하는 것도 역량개발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사내공모제 아닙니다. 사내공모제는 정보제공 프로그램이에요. 정보제공 프로그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조직 내에서 어떠한 것에 대한 정보를 주는 거죠. 공모를 통해서 이제 그 정보를 받고 그 정보에 입각해서 어떤 조직에 뭐 한 사람이 충원될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지원서를 내서 그 적합한 사람을 또 결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사내 공모제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7번 문제 들어갑니다. 뭐 이것도 어려운 문제는 아니고요. 좀 단순한 문제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는 직무 분석의 문제인데 이걸 통해 작성되는 결과물 중에 하나랍니다.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결정적인 힌트가 이거잖아요. 작업자가 갖춰야 될 자격 요건을 기록한 것은 뭐냐. 그래서 인적 요건을 기록하는 거예요. 인적 요건을 기록하는 거. 그래서 명세서입니다. 자, 직무 명세서가 여기에 해당돼요. 이것을 작업자 명세서라고도 한다겠죠. 작업자 명세서. 중요한 것이 이 명세란 단어가 들어가는 거예요. 직무 명세서, 작업자 명세서. 이 직무는 교육 수준이 어느 정도인 사람이야 돼. 이 직무는 경험이 어느 정도, 몇 년 정도 되는 사람이야 돼. 이런 거죠. 작업의 경험이라든지 교육 수준이라든지 정신적, 육체적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답은 2번 직무 명세서입니다. 이 job description만 하시면 되는데 이거 직무 요건을 쓰는 겁니다. 이거는 직무 요건에 대한 기술이에요. 직무 요건에 대한 description이다. 그러니까 직무에 대한 것도 많잖아. 이 직무를 하는데 장비가 뭐가 필요해? 이 직무의 환경은 어때?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을 쓰는 것이 바로 직무 기술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직무 기술서와 직무 명세서만 잘 구분하시면 돼요. 아, 인적 요건을 기록하는 것이 명세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답은 2번입니다. 자, 28번 문제는 파슨즈가 강조하는 현명한 직업 선택을 위한 필수 요인이 아닌 것은. 자, 기억나시죠? 개인 특성이 있고 그 다음에 직업적인 요인이 있다. 이 두 가지의 매칭을 본다.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된다 했어요. 여기 이제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으니까 세 개의 지문이 나와야 되겠죠. 필수 요건은 자신, 개인입니다. 흥미적성, 능력, 가치관 등 내면적인 자신에 대한 명확한 이해 들어가죠.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패스. 직업에서의 성공 이점, 보상, 자격 요건, 기업 등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이거죠. 직업 세계에 대한 지식. 세 번째, 개인적인 요인과 직업 관련 자격 요건, 보수 등의 정보를 기초로 한 현명한 선택. 이 두 가지의 매칭을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잘 매칭되는 것을 선택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세 번째가 되는 거예요. 여기 이렇게. 그러면 여기 없어요. 현대사회가 필요하는 전망이 밝은 분야에서 취업을 위한 구체적인 준비. 이건 없어요. 2번 없습니다. 이해되시죠?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이거는. 파슨즈는 특성요인 직업상담 이론의 학자이기도 합니다. 29번 문제. 이것도 나왔던 거예요. 이 다운사이징과 그 조직구조의 수평화. 다운사이징은 구조의 어떤 조직구조의 조직의 슬림화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조직의 슬림화 이렇게 쓰겠습니다. 조직의 슬림화를 추구하는 것이 바로 다운사이징.
조직구조의 수평화. 이 문제에서 풀 때 문제 가장 중요한 게 수평화 이거거든요. 자, 이것으로 대변되는 최근의 조직 변화에 적합한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관한 설명으로 거리가 먼 것은입니다. 자, 머릿속에 수평화만 생각하세요. 반대말은 수직화가 되겠죠. 반대말은 수직화가 됩니다. 직무를 통해서 다양한 능력을 본인 스스로 학습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시킨다. 네, 맞습니다. 조직구조의 수평화가 되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표준화된 작업규칙, 고정된 작업시간, 엄격한 직무기술을 강화한 학습 프로그램에 참여시킨다. 이거는 수직화된 조직에서 쓰는 거죠. 위계적 구조, 위계적. 수직화된 조직에서 추구하는 겁니다. 조직에서 추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들을 위한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네, 맞습니다. 불가피하게 퇴직한 사람도 있잖아요. 공고사직이나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퇴직자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 최근의 조직 변화에 따라서 이루어진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새로운 직무를 수행하는 데 요구되는 능력과 지식과 관련된 재교육을 실시한다. 네, 이것도 최근에 이루어진 조직 변화에 따른 종업원 경력개발 프로그램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자, 2번은 해당 사항이 없어요. 2번은 여기 수직화된 조직에서 나타나는 거니까 최근의 경향이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자, 30번 문제 들어갑니다. 과업 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에 기능적 직무 분석 3가지 차원이 아닌 거. 이거 아시죠? 영어도 나왔네요. 데이터, 그 다음에 people, 그 다음에 thing, DPT. 이거 외우시면 돼요. DPT. 기능적 직무 분석 DPT. 그러면 기술 없어요. 스킬은 없어요. S는 없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됩니다. 자, 과업지향적 직무 분석 방법 중에 기능적 직무 분석은 DPT.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데이터, 그 다음에 person, people이라고도 하고요. 그 다음에 T는 things. 이렇게 됩니다. 사물이죠. 이렇게 정리합니다. 자료, 사람, 사물. 답은 1번입니다. 뭐 이런 것들은 직업정보론에도 나오더라고요. 자, 31번 문제 들어갑니다. 신뢰도 종류가 여러 개 깔렸네요. 동등형 신뢰도, 내적 일치 신뢰도, 검사 재검사 신뢰도, 평가 자간 신뢰도입니다. 자, 신뢰도 검사 중에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나타낸 것은 뭐냐? 힌트 나왔네요. 검사 내 문항들. 검사 내 문항들. 그래서 내적 일치 신뢰도가 됩니다.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크롬바 알파 계수. 자, 크롬바 알파 계수를 살펴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우리가 검사에 대한 자료 수집을 해서 이걸 통계 프로그램에다가 앉혀요. 이걸 코딩이라 하거든요. 그러면 코딩을 해서 크롬바 알파 신뢰도 분석에 들어가면 나와요. 통계 프로그램에서. 그러면 크롬바 알파가 자동적으로 활성화가 되어 있습니다. 확인만 누르면 크롬바 알파가 나오는데, 크롬바 알파 값은 각각의 문항을 하나의 척도로 보고 이것들 내에 얼마 정도, 이 검사 문항 내에 얼마 정도 일관성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더 깊이 들어가면 모든 문항이 이렇게 있으면 모든 문항에 대해서 이거를 반분법 아시죠? 반분법에 의해서 나눈 평균값. 그래서 우리가 이 검사 내 문항들 간의 동질성에 반분 신뢰도도 들어갈 수 있어요. 반분값의 평균이니까 반분 신뢰도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 선택지에 반분 신뢰도가 없는 거예요. 반분 신뢰도가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내적 일치 신뢰도, 이거를 문항 내적 일치도라고 하거든요. 문항 내적 일치도. 동의어가 있어요. 내적 일관성 방법. 내적 일관성 방법. 이렇게 해서 2가지, 여기까지 하면 3가지가 되겠네요. 동의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이건 뭔지 아시죠? 동형검사법이에요. 유사한 형태의 문항을 더 만들어서 신뢰도를 보는 거 동형검사법이고, 이거는 검사 재검사 아실 것 같고, 평가자간 신뢰도는 평가자가 여러 명일 때 신뢰도가 일치하면 신뢰도가 높은 거죠. 답은 2번입니다.